경주에서 전학을 왔다는 귀신 붙은 저주받은 아이. 태영이네들이 도착한 곳은 산중턱에 있는 허물어진 남자였다. 너희들 오토바이 바퀴 자국 지우고 와. 우리 물길로 왔으니 어차피 못 쫓아올 겁니다. 요 앞이라도 지우고 와. 예. 태영은 지시를 내린 후 새로운 아지트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거의 폐가같이 방치되어 있었다. 부서진 문짝에는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대웅 전바닥엔 석가열애불의 머리가 떨어져 녹슨 채 방치되어 있었고, 그나마 제대로 된 형상을 한 11면 관세음보살상도 얼굴에 이끼가 성글성글 피어 있었다. 대웅전에 앞엔 뜰이 있었고 한쪽에 창고가 있었다. 문을 닫아 걸고 수백 년 동안 열어본 적이 없는 듯 굳게 닫힌 창고문이 스산한 바람에 비걱거렸다. 2년 창고 안에 가둬. 태영은 창고문 틈으로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 들어가는 들쥐를 보며 혜은을 가리켰다. 지친 혜은은 순순히 끌려갔다. 굶어 죽일 거니까 먹을 거 안 줘도 돼. 혜은을 데리고 가는 아이들의 등 뒤에 대고 태영이 소리쳤다. 아이들은 힐끔 태영을 돌아보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창고를 열었다. 아이들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 통에 혜은도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컴컴한 창고에 갑자기 빛이 들어오니 지들이 놀란 모양이었다. 한꺼번에 수십 마리가 어딘가로 사사삭거리며 은신처로 숨어들었다. 그중 몇 마리가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었던 것이다. 피냄새를 맡았나 보지. 태영은 씩 웃을 뿐이었다. 엉덩방아를 찧은 녀석의 손으로 들쥐 한 마리가 지나갔다. 녀석은 기겁을 했다. 산을과 나무를 파헤치고 다니는 들쥐의 시커먼 털은 애완용 동물에 그것처럼 부드럽지 않다. 거칠거칠한 털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면 소름이 끼친다. 더구나 들쥐는 강한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항상 굶주려 있다. 사내 녀석이 쥐새끼 보고 놀라서 그래. 태영이 순식간에 쥐들이 사라진 창고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창고의 구석구석에서 수십 마리의 들쥐가 고개만 내밀고 낯선 방문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끌고 와. 아이들이 혜은을 양쪽에서 잡아 일으켰다. 순간 혜은이 고개를 저으며 영을 쓰기 시작했다. 기운 없는 혜은이었다. 하지만 창고 안에는 들어가기 싫었다. 곱게 자라 쥐라고는 구경도 제대로 못한 혜은이었다. 작고 빠르고 시커먼 저 동물들이 혐오스러웠다. 그것은 본능적인 것이었다. 혜은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잡아 쳐넣어. 태영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힘겹게 버티던 혜은을 창고 속에 던져 넣었다. 그리곤 다시 문이 닫혔다. 익숙한 암흑이 다시 찾아오자 잠시 어둠 속으로 도망쳤던 쥐들이 혜은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내보내줘. 제발. 혜은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천장에서 툭 떨어진 쥐 한 마리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다. 어디 볼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수업 마치고 가는 걸 잡아왔고 맞춰봐야 오전이지. 바로 전현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오고 지금까지 한바탕 난리치고 흑 오후 반나절 동안 화려하게 보냈구먼. 태영은 창고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셈을 했다. 하지만 정작 화려한 날을 맞은 건 장승익이었다. 아침에는 김미경이 성당 앞 도로에서 달리는 차를 향해 뛰어들더니 오후엔 송혜은이 실종되었다. 더구나 김수민이 이끈 기동대원들은 절망적인 소식을 보내왔다. 김수민이 범인들에게 잡혔고 병력 증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인근 경찰병력이 전원제수색에 투입되었으나 이미 김수민과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자 8살짜리 송민우의 사체를 발견했을 뿐 이미 범인들은 이동한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 상태였다. 오토바이 자국을 쫓아가던 수색대는 이리저리 얽힌 냇가에 이르러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도망에는 이력이 난 듯 그들은 물길로 도주했고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서로 다른 길로 돌아다녀 유인책을 폈다. 장승익은 우선 수색 중지를 명령하고 수습한 사체를 확인하러 가려는 참이었다. 더구나 성일여 중엔 김유경과 오현정을 붙들어 두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시간은 오후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학교 언제 마치는 거야? 진짜. 성일여 중. 명목뿐인 자습을 하던 아이들이 짜증을 낸 지도 한참이 지나 있었다.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진짜. 잘난 김유경한테 물어보자고. 쟤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붙잡혀 있는 거 아냐? 너도 인생이 불쌍하잖니. 참, 그래 맞다.
어차피 전과자 되면 저게 시집을 가겠냐? 일자리를 구하겠냐? 공부도 못하잖아. 고등학교에나 변변히 갈려나 몰라. 얼굴은 어떻고? 저 얼굴 가지고는 술집에도 못 나갈걸.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우리 밑이야. 불쌍한 인생이지. 자습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경의 심정은 초토화되고 있었다. 숨 쉬는 것조차 괴로웠다. 그때였다. 갑자기 교실 내 스피커가 울리기 시작했다. 3학년 학생들 오늘 종례 없으니까 지금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3학년 학생들 지금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반 아이들이 탄성을 내질렀다. 짜증난다. 짜증나. 김유경 때문에 꼼짝없이 잡혀서 뭐야? 빈정거리는 아이들 틈에서 유경은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유경에게 오늘 하루는 참으로 끔찍했다. 유경의 휴대폰이 때마침 울렸다. 여보세요? 나 이현진 선생님인데 아직 안 맞췄니? 이제 맞췄어요. 경찰은 안 왔어요. 그래. 그럼 너 병원으로 올래? 현정이 바로 입원했다. 입원이요? 응. 어떻게 된 건지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해. 아직도 손이 떨리고 우러가 치밀어서 뇌신경이 쇼크를 받았다는데. 네. 여기 종합병원이야. 옮겼거든. 혜림이 영정 차려진 데 알지? 403호거든. 지금 바로 와. 어스름한 어둠이 거리에 깃들고 있었다. 태영이네들은 옮겨오면서 챙겨온 라면을 부시고 있었다. 태영은 대용전 안에 거미줄을 걷어내고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야야, 내 생각은 어때? 태영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확인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속삭이기 시작했다. 무슨 생각? 허태영 저 자식 저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완전히 사람 골통 깨는데 재미 붙인 것 같아. 내려가서 여기 꼬불러 버리자. 여길. 그래 여기 찾는데도 며칠 걸릴걸. 바로 풀어버리자고. 아냐. 아이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시선을 모았다. 정상우 무슨 좋은 생각이 있어? 짜발들한테 말하는 건 우리 타입이 아냐. 그럼 저 미친 짓 계속 보고 있어야 되냐? 아니. 그럼 기집애 둘이 있잖아. 응. 확 엎어버리고 2년 강간 때리자. 어때? 아이들은 이 기상천외한 소리에 서로 얼굴을 돌아보았다. 우와. 진짜 우리 타입인데. 돌림빵 놓자는 거야? 의견을 낸 정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확 엎어버리고 2년 따먹어 버리자고. 여기 전기도 안 들어오는 오지야. 멋지군. 엎고 강간 때리고 난 뒤엔. 그래. 그 뒤엔 어쩔 거야? 정상우는 손을 목 근처에 갖다 대더니 긋는 신용을 했다. 다 죽여버리자고. 알게 뭐야?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시발 언제? 지금 확 없는 거 어때? 지금은 좀 그렇고. 아이 새끼 빼기는 꼭 말은 잘하고 행동할 땐 빼더라. 그럼 언제? 나중에 잘 때. 좋아. 오케이. 나이스. 아이들은 태형이 다른데 정신을 쏟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리죽여 음모를 꾸몄다. 밤이 깊어갔다. 안녕하세요. 유경이 문을 연 병실에는 이현진과 현정이 둘만 있었다. 현정은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었다. 왔니? 현정이 집에 연락 좀 해줄래? 학교는 바쁜가 보다. 알아보려 했더니 머리 아픈 일이 많은지 자꾸 자동응답기로 넘어가. 아참 밖에 나가서 해라. 병원 기기에 휴대폰 전자파가 안 좋다네. 현정이는 어때요? 의식은 있어. 물어보면 눈으로 대답해. 그렇지. 현정의 눈가에 웃음이 그려졌다. 뭐, 그렇잖아. 이원진이 그런 현정을 보고 웃었다. 요즘 힘들지? 전화를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가려던 유경이 멈춰섰다. 예. 선영이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처음엔 다들 친구였을 텐데. 참, 혜림이 부검한다고 시체 가져가 놓고 아직도 안 돌려줘서 영정 아직 있대. 어영부영 넘기려고 그러는지. 나중에 같이 가서 양 비울래? 어때? 제가요? 그럼 같은 반 친군데. 유경은 소리 없이 그런 이완진을 바라보았다. 선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선생님의 품에 안겨 울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김피로. 장승익은 인양된 사체 세고 중 의무시 되었던 한 구의 신원을 막 확인한 참이었다. 김피로라.
허태영하고 복주 뛰다 입건된 명단에서 본 것 같군. 늘어져 있는 사체의 천을 들춰보며 장승익은 인상을 찌푸렸다. 머리를 깨뜨려 죽이는 자들은 과격하고 무식해. 동료였던 김수민의 사체를 보며 마치 대화하듯 중얼거리는 장승익이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또 그의 머리가 깨진 걸로 봐서 섬세한 살인을 하던 김선영보다 마구잡이로 살인을 하던 허태영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기가 잘리고 머리가 깨져 허물어진 김수민은 선배의 다정한 가르침에 응답 없이 누워 있었다. 지금 실권은 허태영이 잡고 있어. 김선영의 힘 따윈 미미할 거야. 장승익은 그렇게 말하면서 김수민의 얼굴을 덮었다. 법과 정의를 떠나서 허태영에게는 개인적으로 복수할 것이다. 장승익은 담배를 입에 물며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동시에 손에 쥐고 있던 담뱃갑이 말아진 주먹 속에서 찌그러졌다. 병원. 이완진은 저녁을 못 먹은 유경을 위해 먹을 것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 병실에는 유경과 현정만 남았다. 현정아. 단둘이 남게 되자 유경은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현정의 손을 잡았다. 죽고 싶어 현정아. 현정의 손 위로 유경의 눈물이 떨어져 부서졌다. 현정의 눈에도 금세 눈물이 고였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워버버. 현정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응? 뭐라고? 유경이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숙였다. 부탁. 부탁이 있다고? 현정은 눈을 깜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무슨 부탁? 우여. 응? 뭐? 우여. 안 되겠다. 뭐라고? 유경은 귀를 바싹 갖다 대었다. 나루주 여겨. 전할 주여, 전할 죽여줘. 유경은 흠칫 놀라며 손을 거둬들였다. 미쳤어? 안 돼. 안 된다고. 다 잘 될 거야. 바보야. 현정의 눈에 배인 절망을 보며 유경은 그보다 더한 절망의 눈빛을 하고 우습게도 희망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사납게 열렸다. 누구세요? 유경은 처음 보는 아주머니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사뭇 기세가 등등한 아주머니였다. 누구세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잘못. 낯선 여인이 인상을 일그러뜨리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유경의 머리채를 잡아채웠다. 인연이 육시를 할 년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너희 두 년들 어디 내 손에 죽어봐라. 인연들. 아주머니는 눈에 살기를 띠고 있었다. 아줌마 미쳤어요? 이거. 유경은 저항했으나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이 아주머니가 왜 자신한테 이러는지 모를 일이었다. 미친 여자임에 틀림없었다. 아니 이런저런 거 가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거나 미친년아. 유경의 앙칼진 반항이 시작되었다. 나이는 어리지만 억센 유경이었다. 손톱을 세워 아주머니의 손등을 핥히기 시작했다. 그래, 미쳤다, 이년아. 미쳤어. 아주머니는 절규했다. 그 순간 매점에 갔다 온 이완진이 아주머니를 힘으로 떼어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애한테 왜 이래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마치 아이를 다루듯 이완진은 아주머니의 양팔을 붙잡고 윽박질렀다. 아이고. 아주머니의 몸에서 기운이 빠지는 걸 느끼며 이완진은 소나기에서 힘을 풀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해리마. 내가 내 원수들 나한테 죽여달라고 여지꺼정 구천을 떠돌았구나. 해리마. 유경은 얼어붙은 듯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는 해림이 어머니였다. 해림이 어머님. 이완진은 무릎을 꿇었다. 제가 이 아이들이 와 있다고 말씀드린 건 이런 모습을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다 필요 없어. 다. 목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였다. 복도 밖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기웃거렸다. 유경은 돌아서 떨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유경아, 이리 와.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순 없다. 이리 와. 넌 이제 혜림이를 대신해서 딸이 되는 거야. 주저앉아 흐느끼는 혜림이 어머니. 그리고 돌아서 울먹이는 유경이. 처연한 광경이었다. 유경아. 이완진이 유경의 어깨 위에 두 손을 올렸다. 언제까지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갈 순 없어. 알잖아. 몰라요. 힘겹게 내뱉는 말이었다. 목소리 가득 울음이 섞여 있었다.
전 몰라요. 유경은 조용히 주저앉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혜림이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함께 어깨를 떨며 눈물만 흘렸다. 밤이다. 찌르륵거리는 풀벌레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혜은은 눈을 떴다. 몸 구석구석이 쓰리다. 정신을 차리는 혜연의 귓가에 쥐소리가 들려왔다. 실눈을 뜨는 혜연의 코앞에 쥐 한 마리가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다. 잠이 확 달아난다. 수십 마리의 쥐들이 자신의 몸 곳곳에 붙어 상처난 생사를 갉아먹고 있음을 느끼는데 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혜은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놀란 쥐들이 순식간에 흩어져 도망쳤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제발. 혜은은 허공에 대고 애원했다. 영악한 쥐들이 피맛을 잊지 못했는지 다시 혜은의 주위로 몰려들고 있었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사방으로 쥐가 돌아다닌다. 오지 마. 제발. 혜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을 쳤다. 뒷걸음을 친다 해도 결국 제자리였다. 쥐 한 마리가 냉큼 혜은에게 달려들었다. 혜은은 급하게 피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다른 쥐를 밟아버린 모양이었다. 쥐가 내는 비명소리는 처참했다. 그 소리를 들으니 혜은은 오히려 더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숨통을 끊으려고 발에 힘을 싣던 혜은은 자신도 비명을 질렀다. 창고 안에 시끄럽네. 정말. 태영이 창고를 향해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야, 너희들 안 자냐? 예. 형 자면요. 그래. 태영은 턱을 축혀세우며 아이들을 훑어보았다. 어쩐지 빈정거리는 표정이었다. 나만 조심하면 되냐? 예. 나만 조심하면 되냐고. 아이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야 이 시발놈들아. 내가 들을까봐 조심만 하면 되냐고. 선영이는 귀 없어. 들켰다. 그러고 보니 조심했던 건 태영이 뿐이었다. 근처에 선영이가 듣고 있었나 보다. 아이들은 침묵했다. 한번 엎어봐. 이 새끼들 숫자도 너희가 많네. 듣곰이 그랬다. 들켜봤자 아닌가. 어차피 아이들이 수적으로 우세했다.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런데 허태영이 뭘 믿고 저렇게 기세 좋게 나오는 걸까? 김선영 이리 와. 태영이 멀거니 있던 선영이를 오라고 했다. 선영은 주섬거리며 태영에게로 왔다. 벗어. 뭐? 강제로 벗길까? 선영은 주춤거렸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 인연 먹고 싶어? 태영이 선영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이들을 향해 이죽거렸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었다. 꼭 멍석 깔아주면 못하지? 진짜 해도 됩니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것들이 누구 떠보나? 해도 된다. 그래도 힐끔힐끔 서로 눈치 보는 아이들이었다. 너희들 어디 가서 여중생하고 배 맞춰보겠냐? 얘 아직 처녀야. 무슨 소리야? 선영이 외쳤다. 목소리에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시발년인 아이도 어린 게 꼬박꼬박 반말이지. 왜 이래? 태영은 선영의 팔을 억센 소나기 힘으로 잡아 끌었다. 선영의 입에서 신음이 새었다. 느닷없이 잡힌 발에 피가 몰렸는지 꽤 아팠다. 신음소리 죽이지. 태영이 그 소리에 희죽거렸다. 잠깐만 형 그러고 난 뒤에 어쩔 건데요? 처음 반란을 꾀했던 정상우가 물었다. 우린 내려간다. 예. 하지만 경찰이 내가 처음에 말 안 했나? 나 인생 조질 각오했다고. 하지만 도망 다니면 잡히는 일밖에 없어. 아직 2년 남았잖아. 그런. 태영은 선영이의 가슴 속으로 손을 넣으며 말했다. 선영이 흠칫했지만 태영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다. 2년도 이제 필요 없어. 처음엔 쓸모가 있을까 싶어서 데리고 다녔더니 한 게 뭐가 있어? 전부 내가 다 했지. 손, 빼. 선영이 입술을 앙다물며 말했다. 태영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다. 산을 내려간다. 너희들은 모두 해산이다. 상관 안 할 테니 너희들 멋대로 해. 진짜입니까? 2년은 창고 안에 같이 가둬버릴 거야. 이제부터 나 혼자 단독 행동이다. 너희들은 수고했으니 요거 한번 품어보고 해산하는 거야. 어때? 괜찮은 거래지? 태영이 선영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보더니 수긍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 알아서 해. 태영이 그런 아이들 틈으로 사냥을 던지듯이 밀어넣었다. 계집아이의 짧은 비명소리가 터졌다. 그 순간 아이들이 난폭하게 달려들어 선영의 옷을 잡아 찢었다. 병원. 혜림이 어머니는 뒤늦게 달려온 남편의 손에 이끌려 돌아간 후였다. 현정이 부모님은 왜 이렇게 늦으시니? 연락하긴 했어. 아마 많이 늦으실 거예요. 유경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도 집에 가야 하지 않니? 늦은 시간인데. 상관 안 해요. 집에선. 왜? 아빠 외국에 나가 있고 엄만 새엄마고 서로 사이 안 좋아요. 그래. 현정이는? 현정이 부모님은 이혼했대요.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가 바쁜가 봐요. 이완진은 말없이 현정을 바라보았다. 다 비슷해요. 우리 5명. 간섭할 사람이 없으니 시간이 많이 남고 그러다 보니 비슷한 처지끼리 어울리기 시작하고 당연히 우리끼린 뜻이 잘 맞았어요. 혜은이나 내가 키가 크다 보니 학교에서도 우리 맘대로 했고 벌 받는 거겠죠. 사실 유경은 말을 잇지 못하고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왜 그러니? 오늘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혜은이 사라지고 난 뒤부턴 특히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현정이도 그랬을 거려. 오죽하면 저렇게 됐겠어요. 이완진은 유경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마음이 아팠다. 야, 분위기 바꾸자. 우리 너무 침침하다. TV나 볼까? 이 시간에 재미있는 거 아니? 녹수 시간이잖아요. 전시하고 드라마만 주로 봐요. 그래, 그런가? 그래도 틀면 볼게요. 이완진은 머쓱한 웃음을 짓고 병실 안에 있는 TV를 켰다. 시간은 9시 15분을 지나고 있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S여중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때마침 성일여중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누가 모를 것도 없이 이완진과 김유경은 시선을 화면에 고정시켰다. 오늘 오전 10시경 디성당 도로변에서 S여중 3학년 김미경 양이 스스로 달려오는 트럭에 몸을 던졌습니다. 유경이 한쪽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전날 화장실에서 미경을 협박했던 자신의 모습이 뉴스 화면에 겹쳐진다. 김미경 양은 S여중에서 살해된 이혜림, 이성희, 그리고 실종된 김선영과 같은 반급으로서 오늘 학교를 결석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김양이 남긴 유서를 통해 죄책감에 의해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 짓고 김선영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역시 같은 반 송혜은이 경찰의 보호를 따돌리고 사라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송혜은의 동생 송민호 군도 학교를 파한 후 실종되어 경찰 관계자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S여중과 재단 측은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는데 서울시 의원 송재호와의 유착으로 인한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오늘 오후 실종된 송혜은, 송민우 남매의 부친으로 경찰은 송재호 의원에 대한 원한 관계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S여중 재단의 각종 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학교에 대해 임시 휴교령이 아니라 폐교를 지시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완진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뉴스는 끊이지 않았다. 김선영의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우리 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제발 소식이라도 알았으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초췌한 모습의 여인이었다. 벌겋게 상기된 눈가에서 연신 눈물을 찍어내는 중이었다. 한편 김선영을 유괴한 용의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하태영은 검문 중인 경찰을 살해하고 산으로 도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미경아. 유경은 소리 죽여 울었다. 난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선생님. 유경의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창고문이 닫혔다. 선영은 하복부에 쓰리는 아픔에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2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윤관한 자궁이었다. 탈이 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었다. 가쁜 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새어나왔다. 밖에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산을 내려가려는 모양이었다. 선영이. 혜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발악하고 비명을 지르다 쉬어버린 목소리였다. 그리고 무척 기운 없는 소리였다. 그래 나야. 내가 왜? 옷은? 그냥. 선영아 나 죽을 것 같아. 풀벌레 소리보다 작은 혜연의 목소리였다. 왜? 지들이 내 몸을 파먹었어.
상처난 곳을 자꾸만 달려들어. 떼어내도 떼어내도 듣기 싫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 처음에 상처나고 피가 베인 부분만 먹더니 이제 생살도 뜯어먹나 봐. 송혜은, 나 너무 힘이 없어. 이젠. 혜은아, 나 정말 죽을 거야. 몸에서 열이 나. 쥐가 혜은의 살을 먹는 소리가 그제야 크게 들려왔다. 선영의 다리에도 쥐 한 마리가 거친 털을 비비며 지나쳤다. 다행인지 아직은 선영에게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선영아 미안해. 진심이야. 송혜은, 죽으면 혜림이를 볼 수 있을까? 보면? 몰라. 송혜은. 혜은은 이제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었다. 창고 안 어둠이 서서히 선영의 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선영은 그제야 혜은의 온몸을 징그럽게 뒤덮고 있는 쥐들이 눈에 들어왔다. 옷 속에서 꿈틀거리는 형체도 보였다. 송혜은. 귓가에 맴도는 소리를 떨치려 선영은 고개를 흔들었다. 긴 머리칼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흉측한 소리는 고막을 더 강하게 울려대고 있었다. 출근을 하려고 집에서 나서던 조원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같은 호칭. 바람 소리를 잘 못 들은 것일까? 형원이 형. 조원희는 우뚝 멈춰섰다. 고개는 돌리지 않은 채 그 역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영이냐? 예. 잠깐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어딘가에서 날 지켜보고 있을 거야. 장승 익은 날이 밝자 곧 경찰 병력을 재정비한 후 태영이 살이 진 곳으로 병력 투입을 강행했다. 그리고 김유경, 오현정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김수민의 동기인 이성영과 일개 병력을 급파했다. 무엇보다도 전날 하루 종일 교육부 감사를 받은 성일의 중은 금일부로 임시 유교령이 내려졌다. 병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정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이성현 형사가 찾아왔다. 병실 안에는 밤잠을 설친 이완진과 김유경이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다. 네, 누구시죠? 이성현 경위입니다. 이성현은 그러면서 신분증을 내보였다. 경채입니까? 예. 어제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호에 소홀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아닙니다. 학교 교사입니다만. 아, 그렇군요. 성일여 중이 오늘부로 임시유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군요. 어제 오후rop에 병원으로 와서 꼼짝없이 여기 있었던 터라. 이성현은 어깨를 으쓱거렸다. 어제 교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나 보군요. 어찌됐건 좋습니다. 병원 측에는 말해놨으니 우선 병실을 옮기겠습니다. 병실을요? 예.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병원으로 사례용 의자가 습격할 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이곳은 침투 경로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아예헌데 그곳은 안전합니까? 병실은 1302호입니다. 병실 안엔 의경 2명이 교대로 상근할 예정입니다. 바깥에서도 간호사 복장을 한 여경이 배치됩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현정의 보호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완진은 유경을 돌아보았다. 유경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얘기했어요. 그래. 거참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안 오는 부모는 뭐하는 사람들이지? 이성현은 입술을 실룩 거렸다. 담배 한 대 빌릴까요? 조원희는 능청스럽게 화태영에게 다가갔다. 화태영은 마스크를 하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전파상 뒷길로 돌아 나와 조원희는 태영이 내민 라이터에 담뱃불을 붙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골목길로 돌아 들어갔다. 태영이 짐짓 모른 척 반대길로 접어들어 전파상길을 타자 길목 모서리에서 조원희와 다시 부딪힐 수 있었다. 형, 어떻게 된 거야? 요즘 뉴스는 보냐? 너 현상금도 붙었어. 오늘 아침에 봤어요. 아침 뉴스에 내 얼굴 진짜 크게 나오던데. 정말 내가 한 짓이야. 예. 조원희는 길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었다. 왜 그래? 잡히면 사형이야. 너 이제 미성년자 아니지? 그런 거 몰라요. 잡히면 잡히는 거고 것보다 형. 나 옷 좀 빌려줘요. 돈 조금 하고. 왜? 다 떨어졌거든. 그리고 안 보여요? 핏자국 옷에 피 죄다 뒤집어 썼어요. 너 어쩔 생각이야? 언젠가 형사가 얻은 소재를 묻더라고.
그런데 아침 뉴스 보니까 내가 검문하는 형사를 죽였다며. 뉴스에 난 사진 보니까 날 찾아왔던 형사던데. 검문은 무슨 계획 없이 들이닥치다 오히려 나한테 당한 거지. 의경 열댓 명 끌고 와서는 날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멍청하게. 그래. 뉴스 다 믿지 말아요. 내가 무슨 전과 사범이야. 아주 날 나쁜 놈으로 끌고 가던데. 태영이 코웃음을 쳤다. 조원이는 그런 태영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옷 좀 빌려줘요. 자수해라. 예. 자수하라고. 경찰까지 죽여놓고 도망 다니면 넌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야. 자수하면 인생 안 끝나고 어차피 나 인생 종칠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혜림이 죽은 거 보고 묵하는 성미에 저지른 짓이지만 후회는 안 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야지. 이 녀석. 조원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태영의 손에 열쇠를 들려주었다. 언제 철들래? 여기 우리 집 열쇠다. 자취방 알지? 예. 서랍장 세 번째 칸에 돈 좀 있을 거야. 방세 낼 건데 쓸 만큼 가져가. 내가 이래서 형을 좋아한다니까. 방세 뺏어서 미안하네. 은행에서 다시 찾으면 돼. 네. 나중에 잡히더라도 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걸로 할게요. 됐어, 임마. 조원희는 손으로 태영의 머리칼을 헝클어뜨렸다. 냄새를 쫓으며 달려가는 경찰관은 기민했다. 장승익이 지휘하는 수색대는 빠른 속도로 산을 타고 있었다. 그리고 일정한 지점에 이르러 장승익은 수신호로 모두를 멈춰 세웠다. 이 바퀴자국들은 산에서 내려올 때 생긴 것 같은데. 경찰관이 어딘가를 향해 요란하게 지저댔다. 장승익은 고개를 들었다. 시야에 허물어진 남자가 들어왔다. 저기다. 확신이 선 장승익은 한 걸음에 다른 박질처 암자로 뛰어 올라갔다. 어지럽게 얽힌 바퀴자국들이 산을 내려간 것이었다면 암자는 비어있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역시 아무도 없어. 장승익은 암자 입구에 멈춰서서 뜰을 둘러보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라면 봉지 몇 개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장승익은 걸음을 옮겼다. 대웅전 안에는 카키색의 성일여종 교복 옷도리와 체크무늬 남색 치마가 찢어진 채 널려 있었다. 뭐야? 그 주위로 붉은 선혈이 바람에 굳어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 저 구석에는 여성용 속옷이 잔뜩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 액체는 장승익의 눈의 바닥과 벽에 들러붙은 울빛 액체가 들어왔다. 조용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문지른 후 냄새를 맡았다. 정액. 어떻게 된 일인지 쉽게 감이 잡히지 않았다. 불상 앞에서 성행위를 옷이 널려져 있는 걸로 봐선 간간이군. 그때였다. 끌고 온 경찰관 두 마리가 대웅전 맞은편에 있는 창고 쪽으로 가서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문 열어봐. 장승익이 대웅전 계단을 내려오면서 대원들에게 소리쳤다. 헐거운 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리자 바로 전 날처럼 쥐들이 후드득거리며 흩어져 사라졌다. 창고 안을 들여다본 장승익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안에는 벌거벗은 선영이 지친 듯 늘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혜연의 몸을 뒤덮고 살을 갈가대기에 여념이 없는 서너 마리의 쥐가 보였다. 모든 쥐들이 빛의 도망을 갔지만 이 몇 마리는 개걸스럽게 줄인 배를 채울 뿐이었다. 맙소사. 장승익은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추고 말았다. 다른 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개 짖는 소리에 혜연의 살을 파먹던 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무언가를 느낀 듯 영악한 쥐들은 이내 주위에 은신처로 몸을 숨겼다. 그렇게 드러난 혜연의 뜯긴 몸뚱이는 참혹할 뿐이었다. 인수해라. 장승익은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리듯 명령을 내렸다. 인상을 찌푸린 대원들이 먼저 선영의 몸을 흰 천으로 감싸고 온몸에 구멍이 뚫려있는 혜연을 들것에 실어냈다. 천에 감싸인 선영이 느닷없이 악하고 비명을 내질렀다. 자기 몸에 손만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적개심을 품은 눈빛으로 주위를 노려보면서 태영은 조원희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었다. TV 뉴스에선 종일 자신의 얘기와 학원 폭력에 대한 기획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편 교육부는 금일부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S여중에 대해 임시 유교령을 내렸습니다. 임시 유교. 태영의 시선이 뉴스 화면에 꽂혔다.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학교재단은 부동산 투기 등 영리 사업을 하면서
주가 조작을 하는 등 교육재단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 측의 뒤를 봐주던 송재호 서울시 의원이 전격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태영은 TV를 꺼버렸다. 학교에 가도 그것들은 없다는 소리인가. 젠장. 머리 아프게 됐군. 태영은 방바닥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거의 야영을 하다시피 한 며칠이었다. 조원희의 방이 긴장을 풀어준다.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바깥에서 나돌다 보니 스스로도 이상해진 것 같았다. 따뜻한 구들장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다 보니 나른해지고 있었다. 젠장 생각해봐. 허태영. 내가 왜 미쳐 날뛰었는지. 생각해보라고. 혜림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난 당연한 짓을 하는 거야. 흔들리면 안 돼. 알겠어. 그렇게 중얼거리는 태영의 눈이 감기고 있었다. 모처럼 풀린 긴장이 잠을 불러온다. 안 돼. 막잠에 빠져들 찰나였다. 태영은 급하게 몸을 일으켰다. 혜림이라도 봐야겠군. 마음을 추슬러야지. 젠장. 태영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성일여 중이 휴교된 현재 뭘 해야 할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다. 혜림이의 영정에라도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에 피어올랐다. 병원. 병원 관계자들은 형사들의 출입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혜은의 사체는 부검을 위해 국립수사과학연구소로 넘어간 상태였다. 선영은 1301호 곧 오현정의 바로 옆 입원실에 곧바로 입원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부모들이 선영의 몸을 끌어안고 우열했다. 선영은 무덤덤하게 그런 부모의 손길에 몸을 내맡긴 채 가만히 있었다. 의사 몇 명이 와서 간단한 검지를 한 후 곧 정밀 신체 검사에 들어가니 준비하라고 이르고는 돌아갔다. 선영의 병실에는 선영의 부모와 장승희, 이성현, 그리고 옆 병실에서 온 이완진 교사가 기웃대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그렇게 기웃거리는 이완진의 모습이 장승희의 눈에 걸렸다. 난 성일여중 교사입니다. 이성현이 힐끗 이완진을 보더니 장승희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오현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장승익은 이완진을 향해 손을 내밀며 다가갔다. 이완진도 계면적은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맞잡았다. 선영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다소 충격을 입은 것 같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군요. 혜은이는? 안 됐지만 사망했지요. 혜은이 부친이 구속되고 난 후 모친까지 잠적해버려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혜은이 사체는 부검 들어갔습니다. 이완진은 잠시 뒤충거렸다. 취재남은 말인지는 알지만 혜림이의 부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혜림이, 장승익은 말을 얼버무렸다. 그러게 말입니다. 좀 늦군요. 혜림이의 부검 결과가 늦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잠깐 이리 오십시오. 장승익은 담배를 빼어 물며 이완진을 손짓으로 불렀다. 이완진은 곧 장승익과 함께 13층의 휴게실로 들어섰다. 그곳은 흡연이 가능한 구역이었다. 젊은 분이 대단하시군요. 한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사건은 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용의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영이도 상처를 입은 것 같고. 상처? 예. 몸과 마음의 상처죠. 하긴 병원이 상처난 곳을 치료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선영이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장승익은 길게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제가 조서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선영이에게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기회? 예. 그것이 모양도 좋고 살인자는 허태영 한 명이면 족합니다. 그 말씀은 장승익은 반밖에 태우지 않은 담배에서 불을 튀겨냈다. 선생님은 젊지만 믿음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허태영과 김선영은 공범입니다. 아마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언론에 흘리기는 허태영이 김선영을 유괴한 걸로 했었죠. 그 구도를 지키려 합니다. 그렇군요. 모두들 안 된 아이들이죠. 지금 살아있는 애들은 유경이, 현정이, 선영이. 이 아이들에겐 정신치료가 수반될 겁니다.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많군요. 선영에겐 발작 증세가 있는 것 같던데 데려오려고 할 때 느닷없이 비명을 지르더군요. 하긴 정신적 충격이 컸겠지요.
현정이 부모님은 안 오신답니까? 온다고는 하셨는데 살기가 바쁜 듯하군요. 그러겠죠. 이혼녀 혼자 가정을 꾸리기가 쉽지 않을 테니. 아십니까? 사건에 착수하면 관련자들의 인적 파일을 모두 열어봅니다. 그것보다 부탁이 있는데. 부탁이요? 장승익은 진지한 눈빛으로 이완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부탁이라기보단 강요나 명령을 위한 것처럼 번뜩였다. 선영아 말 좀 해봐라, 선영아. 선영이 어머니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침상에 뻗어 있는 선영의 뺨을 어루만졌다. 선영아 이거사. 누군가 오열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남편이었다. 그만해도 유괴되어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그래도 선영은 마치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오열하는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는 듯 그저 천장에 시선을 박아놓고 있을 뿐이었다. 1302호 유경은 안에서 병실문을 잠그고 현정의 옆에 바싹 달라붙어 있었다. 소란한 바깥이 두렵기만 했다. 더구나 바로 옆 병실에 선영이라니. 현정아 선영이래 듣고 있니? 현정에게 바싹 붙은 유경이 속삭이듯 말했다. 현정의 눈동자가 얇게 경련을 일으켰다. 나 그 애가 우리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 그 애 말이야. 어버. 현정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액체였다. 무서워. 그 애가 무서워. 뭐야? 이거. 병원 근처로 다가온 태영은 주춤했다. 주위엔 경찰들이 가득했다. 이런. 태영은 기침을 하는 신용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뒤돌아섰다. 느낌이 좋지 않다. 보자고 이제부터 머리 깨지는 일뿐이야. 장승익은 이완진과 얘기를 나눈 후 복도에 서 있던 이성현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이성현은 마침 들고 있던 자판기 커피를 내어 밀었다. 커피를 받아들며 장승익은 복도에 마른된 소파에 몸을 묻었다. 머리가 깨진다니요? 그렇지 않아도 온통 골이 부서진 시체들 뿐인데. 그러게 말이야. 정리를 해보자고. 처음 혜림이가 전학 와서 살해당하고 다음날 혜림이 사체는 부검 들어갔지. 그 와중에 학교에서 선영은 홀로 투쟁 중이었지. 투쟁이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학교에선 몇 차례의 규모의 끝에 결국 선영이를 처벌하게 되었고 선영이는 처벌을 받게 된 그날 밤 곧바로 당직 교사를 죽이고 이튿날 새벽 허태영과 조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 둘은 전부터 아는 사이였을까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사에 착수한 시점일 때 선영과 태영은 조인트가 있었고 바로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이성희를 죽였지. 그리고 다음날 그런데 미경은 길쭉감에 자살하고 송민우와 송혜은은 납치되어 죽었어. 혜림이가 죽은 날로부터 교무회의를 열던 며칠을 계산한다고 해도 열흘도 지나지 않았어. 그렇군요. 수사에 착수한 시점으로 볼 때는 오늘이 나흘자. 희생은 있었지만 실패한 수사라곤 볼 순 없지. 복잡하긴 하군요. 그렇지. 김미경의 자살 현장을 목격한 수녀와도 인터뷰해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가봐야지. 그리고 김선영의 신변조사, 허태영 탐문 진짜는 이제부터야. 속 시원하게 풀려면 만날 사람은 많은데 몸은 하나란 말이지. 저도 있지 않습니까? 넌 병력 지원 확실히 해. 병원을 떠나지 마라.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지금까지의 경과를 파일로 작성해야지. 오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갔다가 장승익은 생각을 정리하는 듯 입을 다물었다. 넌 선영이 부모님한테 선영이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선영이 초등학교 기록은 필요 없습니까? 누가 찾아올 거야.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워낙 바빠서. 장승익은 시익 웃으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내일 보지. 이완진은 장승익의 부탁을 받고 성일여중에 와 있었다. 텅 빈 학교의 몇 명의 교사들이 3, 4, 5 모여 앉아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이, 이완진. 교무실 창을 열고 누군가 이완진을 부르고 있었다. 대학 선배인 동료 교사였다. 넌 여기 웬일이야?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이완진은 곧장 교무실로 올라갔다. 한 구석에서 트럼프를 하는 몇몇 교사가 보였다. 자신을 불렀던 선배는 읽고 있던 잡지책을 접으며 이완진을 향해 손짓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갈 데가 있나? 여기서 시간 죽이는 거지. 그 많던 경찰들도 다 빠져나갔어.
병원으로 다 옮겼을 거예요. 그래. 어쩐 일이야? 선영이 학적부 좀 빼보려고. 선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야? 내가 왜? 형사한테 부탁받았어요. 덜 떨어진 형사군. 자기가 할 일을 너한테 부탁했어. 그런데 어떡하지? 학교 감사 나와서 그 애들 학적부 다 가져갔어. 그래요? 응. 웬만한 학교 기록 파일은 다 가져갔는걸. 교무실 봐. 횡하잖아. 이런. 그러지 말고 박현우 선생이나 찾아가 보지 그래. 박현우 선생님이요. 3학년 7반 담임 말이야. 하긴 그 사람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집에 가도 없겠지만. 불려다녀요? 맡은 반에서 몇 명이 죽었는데. 교육부에 불려다니고 나면 경찰한테도 불려다닐걸. 넌 선영이 출신 초등학교라도 가봐. 거기에도 뭐가 있겠지. 박현우 선생님 댁에 가보고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신경 써? 선영이 걔는 정말 사회성 없는 애였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선영이가 일방적으로 당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색을 하고 이완진이 말했다. 넌 이제 1년 차잖아. 여기 선생님들 3년 동안 김선영이란 학생을 지켜봤다고. 어떤 애였는지 알아? 1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를 써내게 했는데 김선영은 아무도 없다고 적어낸 거야. 그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김선영과 가장 친하다고 써낸 학생이 있었다는 거지. 자기 집에도 같이 놀러 간다면서. 뭐라고요? 여기 선생님들은 다 아는 얘기라고. 누구였더라? 아, 이성이. 며칠 전에 자기 집에서 머리 터져 죽은 애 있지? 걔가 1학년 때는 김선영과 둘도 없는 짝이었다고. 성이 생각에만 말이야. 그럴까요? 오히려 선영이를 괴롭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마음대로 생각해. 하지만 3년 동안 그 애를 지켜본 우리가 생각하기엔 문제는 선영이한테 있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희가 왜 그렇게 선영이를 괴롭힌 거죠? 애초에 선영이를 왕따로 문 겁니다. 마음대로 생각하라니까. 선영이가 애들 사이에 왕따가 된 건 송혜은과 같은 반이 되었던 2학년 이후야. 혜은이는 좀 난폭했거든.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성희가 혜은이에게 붙은 건 3학년 때야. 선영이는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거야. 이완진은 잠시 말을 멎었다가 교무실을 쓱 굽혀보며 중얼거렸다. 아이들은 어떻게 된답니까? 인근 여중으로 분산 배치될 거야. 아무래도 이대로라면 폐교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완진은 몸을 돌려 교무실을 빠져나왔다. 무리하지 마. 누가 알아주나. 우린 그냥 교육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뒤통수에 선배의 목소리가 꽂혔다. 경찰청.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품 어딨어? 장승익이 바쁘게 들어섰다. 여기입니다. 여기. 후배 형사 한 명이 쟁걸음을 치는 장승익을 불렀다. 장승익이 후배가 부른 곳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수집품들이 번호를 붙인 채 늘어서 있었다. 증식호가 선영이 교복인가? 예. 엉망이죠. 이건 수련회 건설 현장에서 발견한 공구함이고요. 침낭라면 박스 배터리 떨어진 휴대폰 그리고 이 쪽지는 컴퓨터로 출력한 것 같습니다. 교복상의 주머니 속에 있더군요. 뭐야? 장승익은 책상 모서리에 놓여있는 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출력지를 들어 올렸다. 공포영화에 의해 그것은 학생 주임이 당직을 설 때 보았던 출력지였다. 후배가 손가락으로 다른 출력지를 가리켰다. 이건 가장 비참한 죽음에 대한 자료고요. 굶어 죽는 게 가장 비참하다고? 어디서 뽑은 거야? 인터넷상에서 뽑은 걸 한글 97 파일로 불러들여서 편집한 것 같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협조 요청할까요? 잠깐만. 이건 반성문 용지에 쓴 글인데 복수심이 담겨 있습니다. 반성문. 제가 반성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루 만에 혜림이와 친구가 된 것입니다. 혜림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나 같은 거 보지만 않았어도 주위에서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친구가 되냐고. 하지만 난 그 정도로 친구가 그립습니다. 이해 못하실 겁니다. 누구도요. 혜림이를 죽인 애들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믿어달라고도 않겠습니다. 애원하지도 않겠습니다. 당신들도 똑같으니까요. 이제 혼자 힘으로 그 애들을 벌할 겁니다.
당신들이 할 수 없다면 나 혼자서요. 내 하나뿐이었던 친구를 위해서 뭐든지 할 겁니다. 그 애들을 벌할 수만 있다면 사기, 절도, 폭력 뭐든지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누나를 뽑아내고 팔을 잘라버릴 겁니다. 필요하다면 살인도 서슴지 않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이거 선영이가 가지고 있던 것인가? 예,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더군요. 말하자면 적개심을 품고 인터넷을 뒤져 자료를 모았단 얘기군. 무서운데. 당직 교사를 죽인 건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단 얘기란 말이지. 중3 여학생이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그런지 공부는 잘했더군. 지적 능력을 갖췄다고 할까? 그렇게 보면 가능한 일이지. 그런 사람들이 한번 맘먹으면 일도 독하게 하고 말이야. 어쨌든 사이버 수사대에 협조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이트에서 뽑아냈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다룬 사이트는 불건전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운영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도 있을 듯하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 그리고 알아볼 때 혹시 김선영이 가입한 통신 포털 업체가 있는지도 알아봐. 무슨 동호회 같은 데서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병원. 선영은 정밀 신체 검사를 받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선영이 어머니와 간호사로 위장한 여경이 그런 선영이를 따라붙었다. 병실에는 선영이 부친인 김태성과 이성현 형사만 남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탈이 있겠습니까? 이성현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김태성을 위로했다. 하지만 김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곱게 키운 아이입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겠습니까? 내 선영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어떤 아이라뇨? 일테면 행동이라던가 공부라던가 얌전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였죠. 공부 얘기가 나오니 김태성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사라졌다. 그래도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것만은 부모로서 느끼는 행복이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집에 오면 그저 책만 붙들고 있었죠. 어린애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선영이를 추억하는 김태성의 눈빛이 점점 행복해지고 있었다. 놀러 나가진 않았나요? 집에서 책과 노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에 오면 곧바로 책을 붙들고 있었죠. 그런 친구는 없었습니까? 그러고 보니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온 적은 없는 것 같군요. 혼자 놀았겠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아이는 다른 집 애들과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중학교 입학할 땐 컴퓨터를 선물로 사줬는데 혼자서 컴퓨터 서적을 뒤적거리더니 이젠 컴퓨터 기사 저리 가라 해요. 그런 애한테 동네 애들하고 노는 게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언제부터 혼자 놀았습니까? 어릴 때부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성현의 가슴속에 의문이 생겼다. 그러니까 선영이는 원래 혼자서 노는 걸 좋아했군요. 그렇지요. 이것 봐라. 어떻게 된 거야? 이성현도 사건 내용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혜림이와 선영이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지? 학생부에 신고한 선영이의 행동을 봤을 때 혜림이는 선영이에게 분명 친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본래 혼자서 노는 성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혜림이에게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떠했나요? 여전했습니다. 집에 오면 컴퓨터나 책을 파고들고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군요. 3년 동안 내내 예, 전에 친구도 없었고요. 있었겠지만 전 잘 모르겠군요. 아참, 네.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전화가 오곤 했었죠. 1학년 때인데 친구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전화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여섯. 친구 집에 갔다 왔을 때 선영이의 표정은 어땠나요? 오래전 일이라 그다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장승익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와 있었다. 대강의 사건 파일을 작성한 후였다. 유성훈 박사십니까? 장승익 경사요. 예. 따라와요. 사체 안치실에서 빼낸 사체 내구가 나란히 누운 채 장승익을 맞았다. 나머지 내구는 장승익은 새삼스레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유 박사에게 물었다. 옆방에 있지요. 68번이 이혜림, 69번이 당직을 섰던 교사이고 74번이 이성희, 77번이 김미경이죠. 네.
이혜림에 직접 쌓이는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하복부를 심하게 걷어차일 때 장파열이 있었고 유두도 한쪽 잘려나갔죠. 그 외 등 어깨 허벅지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약간의 뇌진탕 증세도 일으켰을 겁니다. 교사는 전에 전화로 말씀드렸고 이성희는 두부 파손이 결정적이군요. 무겁고 탁한 물체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죽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그다지 저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수차례 머리가 깨지는 와중이라면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기 마련인데 김미경의 경우는 트럭 바퀴에 복부가 터져나갔고 몸뼈가 부러졌어요. 저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김피로, 김수민 형사, 송혜연, 송민우는 아직 부검하지 않았지요. 하나같이 다 깨지고 뜯긴 몰골이라 사실 나로서도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범인의 신체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한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보입니다. 법의학을 공부하셨을 테니 짐작하겠지만 신체 건장한 남성으로 보입니다. 강 직교사는 그 사람은 여자한테 당했는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신체 건장한 남성이 살해했다고 해주십시오. 예. 이런 부탁이 부당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제게 생각이 있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 어렵진 않지만 뒤에 딴 말이 나오면 수습해 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승익은 머릿속에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이혜림과 김미경을 빼고 모두 허태영이 죽인 것으로 하자는 각본이었다. 그러려면 입을 맞추어 둘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일고 있었다. 이성희는 왜 제대로 저항을 못한 거지? 그 말은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공포를 느꼈거나 선영이를 대화 상대로 생각했다는 뜻인데 계십니까? 이완진이 몇 차례 배를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접니다. 이완진이요. 박현우 선생님. 이완진은 주먹으로 문을 쳤다. 역시나 교육부에 불려간 것일까? 순간 아파트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어쩐 일이야? 고개를 내민 사람은 박현우였다. 3학년 7반 담임 박현우. 학교도 휴교했는데 심심해서요. 들어와. 박현우는 이완진을 거실로 맞아들였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 들었다. 한 잔? 예. 좋죠. 여기. 그런데 어쩐 일이야? 자네 나 안 좋아하잖아. 아닙니다. 제가 왜? 아니긴. 자네가 보기엔 난 닮아서는 안 될 교사상일 거야. 그렇지 않아? 교장한테 아부하고. 이완진은 대답 대신 위스키를 단숨에 비웠다. 그렇게 마시는 술이 아니야. 소주인 줄 아나? 얼음을 끼워 줄려 했더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응. 선영이 문제인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박현웅은 위스키를 들어 마시려다 말고 이완진을 빤히 바라보았다. 자네가 형사야? 자네가 왜 궁금해? 아니, 딴 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허태영이 수배되고 선영이가 유괴되었을 때 저 나름대로 선영이를 알아보고자. 그래. 그런데 이완진은 박현우의 눈치를 살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선영이가 1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 조사에서 아무도 없다고 적어놨다고 하던데요. 같은 시기에 같은 반이었던 이성희는 김선영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게 왜? 김선영과 이성희가 친구 사이였던 적이 있습니까? 박현우는 가소롭다는 듯 이완진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언젠가 교무회의 때 내가 말했지? 선영이는 사회성이 없는 학생이라고. 혜림이가 죽은 바로 다음 날이 교무회의 말씀이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말이야. 당시 교무회의는 일방적으로 김선영을 모는 분위기였습니다. 송혜은의 집안이 재단 측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 학교 선생님들은 3년 동안 선영이를 지켜보고 있었어. 자네는 이제 1년 차면서 뭣도 모르고 우릴 악당 취급하듯이 몰아세웠지만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성희는 정말로 김선영의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거야. 예. 모르겠나? 김선영은 공부는 잘했지. 늘 혼자 있었고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 자연히 혼자서 책과 노는 시간이 많았어. 마치 할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책만 붙든 채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따윈 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 말은 혜은이도 잔인한 아이지만 선영이도 만만치 않았지. 책 속의 세상에 사로잡혀 가끔 현실을 혼돈하곤 했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일이라곤 책과 인터넷뿐이었어. 그런데요. 못 알아듣겠나? 정말 친구인 줄 알았다가 배신당한 건 이성이었어. 성희는 선영이에게 최선을 다했지. 하지만 선영이는 성희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선영이는 태생적으로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거든. 친구로서 곁에 접근하는 성희가 귀찮게 느껴졌던 거지. 귀찮게 걸핏하면 집에 놀러 오려고 하지. 숙제 같이 하자고 하지. 처음엔 그냥 하자는 대로 하더니 나중에는 신경질적이 되더란 말이야. 그럼 혜림이는? 혜림이에 대한 문제는 나도 헷갈리는군. 아마 송혜은한테 당하고 난 뒤부터 진짜 친구가 그리웠는지도 모르지. 혜은이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선영이를 무척 못마땅해 했거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혜림이를 위한 복수극은 뭡니까? 나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선영이만 알겠지.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마친 선영이는 정신과진료를 받으러 장소를 옮겼다. 김선영 사탕 하나 먹을래? 의사는 진료 카드를 들여다보더니 미소를 짓고 사탕 하나를 에어 밀었다. 입안에서 도는 달콤한 느낌은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선영은 말없이 사탕을 받아 입에 넣었다. 몸은 어떠니? 괜찮아요. 억양 없는 말투였다. 그래 고민거리가 있니? 없어야. 이혜림을 만나고 싶진 않아. 걘 죽었어요. 의사는 당돌하게 대꾸하는 선영이를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성희, 김미경, 송혜은, 김유경, 오현정이 애들 중에 친구가 있니? 없어야. 혜림이는 어떤 친구였지? 친구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라고? 네.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지효카드에 무언가를 썼다. 김유경이나 오현정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니? 죽일 거예요. 혜림이를 만난다면, 유경이하고 현정이를 죽인 다음에 만난다면 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 전에 만난다면, 그땐 지금껏 인형처럼 무표정하던 선영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다. 울면서 매달리겠죠. 누가 날 괴롭힌다고. 이런. 의사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내었다. 넌 도대체? 선영은 당황하는 의사를 오히려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난 이제 가봐야겠어. 박현우가 표정이 굳어진 이완진을 보며 일어섰다. 어디로? 교육부에. 잠깐만요. 김선영의 초등학교 학적 부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로 넘기는 거 말이야. 학교에서 보관하던 자료는 모두 교육부 감사 자료로 넘어갔어. 내가 카피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가져갈래? 사실 난 머리 아픈 일 질색이야. 태영은 몸을 숨기고 병원 근방을 배회하고 있었다. 조원희의 집에서 챙겨나온 옷가지와 번거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미치겠네. 여기 왜 이렇게 경찰이 많은 거야? 혹여누가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 싶어.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하는 태영이었다. 저기. 유경이 병실 안에서 사복을 입고 상근 중인 의경에게 다가갔다. 응? 왜? 저 집에 좀 가봐야 하는데. 집을... 예. 옷도 좀 갈아입고 뭐 좀 챙겨오게요. 어제 병원 와서 여기서 밤샜거든요. 그렇지. 의경은 잠깐 생각했다. 수서 현황은 자기가 알바 아니어서 김유경이 어떤 아이인지 모르는 상태였다. 그저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병실만 지키면 그만이었다. 그래. 부모님 걱정하시겠다. 갔다 와야지. 예. 유경은 허락을 받고 현정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현정도 눈빛으로 대답해 주었다. 문을 열고 병실 문을 나서는 유경이의 눈에 간호사의 인솔을 받으며 복도를 마주 걸어오는 선영이 보였다. 자신도 모르는 새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다. 선영이 그런 유경이를 보고 멈춰 섰다. 김유경. 너. 유경이는 짐짓 어깨에 힘을 주어 보았다. 어찌됐건 선영이는 열흘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솔직히 힘으로 붙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선영이가 풍기는 분위기는 너무 다르다. 김유경. 왜? 대답하는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유경은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턱을 치켰다. 선영이 그런 유경의 모습을 보고 비식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왜 혜은이부터 죽였는지 알아? 뭐? 들어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선영을 체근했다. 하지만 선영은 꼿꼿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위경의 숨이 턱 막혔다. 들어가. 어서. 간호사가 강제로 끌듯이 선영을 병실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유경을 돌아보았다.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꽤 크게 났다. 동시에 벌겋게 얼굴이 달아오른다. 괜찮니? 괜찮아요. 어디 가려고? 지집에 좀. 집에 너 혼자? 너 김유경 아냐? 맞는데요. 그런데 혼자가? 잠깐만 있어봐. 나 근무교대하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간호사는 미소를 머금고 겁에 질린 유경을 달랬다. 이성현은 막 선영과 1차 진료를 마친 정신과 전문의와 얘기를 나누는 참이었다. 어떻습니까? 선영이는 무척 영리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가 확실해요. 정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 봐야 알겠지만 정신병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아이고 또래 애들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군요. 위험하다니요? 연출가적 기질이 보이는군요. 예, 인생을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흥분과 분노, 감동, 공포를 선영이 통제하고 있지요.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이성현을 보며 의사는 다시 말했다. 저도 사건에 대해 장승익이란 형사분한테 듣고 또 파일을 보았습니다. 예, 해림이라는 아이가 첫 희생자더군요. 그렇지요. 내 말은 선영이가. 의사는 잠시 말을 끊었다. 해림의 분노를 조절했다는 겁니다. 예, 아마 전학 첫날이라 아무것도 몰랐던 해림이는 선영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아이였겠지요. 그런데요. 동정심을 유발하고 사건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죽을 줄은 몰랐겠죠. 이성현의 표정이 굳어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법정에서도 그렇게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자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글쎄요. 좀 더 진료해보고 역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거절해버린다. 이성현은 몸을 일으켰다. 그럼 다음 진료 후에 다시 뵙죠. 뭐야? 저거. 병원 주위를 서성이던 태영의 시야에 누군가가 보였다. 유경과 사복을 차려입은 간호사였다. 하지만 태영은 유경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저 교복은 성희려종 교복인데 태영은 잠시 눈치를 보다 이내 두 사람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근방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에 올라타는 것이 보였다. 어허라 그래. 태영의 입술 끝이 실룩거리며 한쪽으로 올라갔다. 이제 할 일이 생긴 것 같았다. 박현우가 옷을 챙겨 입고 나간 후 이완진은 김선영에 대한 초등학교 기록을 읽었다. 신평초등학교 6학년 6반 48번 김선영 특기사항 IQ 147 1학년 얌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학업 성취도 뛰어남 2학년 내성적인 성격 학업 성적 우수 3학년 교내 수학 경시대회 3 4학년 부문 1위 교내 글짓기 대회 대상 4학년 교육부 장관 독서 감상문 공모전 초등생 부문 최우수상 서울교육청 주최 수학 경시대회 초등생 고학년 부문 우수상 5학년 교육부 주최 전국 독서 감상문 공모전 대상 출품장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나타난 정의 6학년 최종 성적 전교 1위 각종 공모전 입상 19회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 부족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나타난 정의 어린 아이가 그런 걸 쓸 수 있을까? 이완진은 중얼거리며 장승익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예, 접니다. 이완진.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려고요. 알아보라는 거 알아왔는데요. 선영이 참 대단한 아이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나타난 정이란 제목으로 독서 감상문을 썼는데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지 뭡니까? 입상 경력이 화려하군요. 대체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똑똑해서 그런지 큰 문제를 못 느낀 것 같은데요. 집에 아무도 없어. 간호사는 유경이가 열쇠로 물을 따는 것을 보고 말했다. 네, 거의. 그래, 그래도 잘 사는구나. 흔한 아파트예요. 권성인 대답에 간호사는 어깨를 으쓱거렸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였다. 무언가 뒤에서 급하게 떠미는 통에 두 사람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잘 못 넘어졌는지 발목을 접질린 것 같았다. 유경은 손으로 발목을 감싸쥐며 뒤를 돌아보았다. 태영이었다. 하지만 서로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유경이에게 태영은 낯설기만 할 뿐이었다. 너 이름 뭐야? 태영이 비아냥대듯 말했다. 왜 이래요? 이름 뭐냐고. 이년아. 태영이 신발을 신은 채 성큼 거실 안으로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아 걸었다. 동시에 유경의 목을 쿡 밟는다. 유경이요. 김유경. 걔. 3학년 7반이지. 순간 유경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느낌이 좋지 않다. 경찰차 탈 때 이상하다 싶었지. 태영은 허리춤에서 나이프를 빼내 들었다. 어떻게 죽여줄까? 응. 그와 동시였다. 유경의 옆에 엎어져 있던 간호사가 불현듯 몸을 일으키며 태영에게 달려들었다. 간호사는 빠른 동작으로 태영의 손목을 쳐 나이프를 떨어뜨리고 손목을 꺾고 올렸다. 허태영, 널 유괴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뭐야? 너? 경찰이냐? 간호사로 위장하고 있던 여경은 태영의 손목을 더욱 힘있게 비틀었다. 몇 년간 익혀온 체포술이었다. 빈틈 따윈 없다고 자부하며 허리 숨겨두었던 수갑을 꺼내려고 한 손을 빼내었다. 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순간이었다. 태영의 몸이 움찔하는 바로 그때 여경은 태영을 놓치고 말았다. 동시에 태영의 손에 다시 나이프가 들렸다. 여경은 황급히 권총을 빼내 조준하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것은 총이 아니라 수갑이었다. 이런. 여경이 실수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시퍼렇게 날을 세운 나이프가 자신의 목덜미에 깊이 꽂혀들었다. 유경이 단말말을 내지르며 눈을 감았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조금 전 접질린 발목 탓에 기운이 없었다. 여경의 몸이 바르르 떨렸다. 이 정도론 안 죽지. 나도 알아. 태영이 여경의 얼굴에 대고 이죽거렸다. 이렇게 하면 죽을까? 태영은 목에 칼을 꽂은 채 아래 위로 흔들어 대었다. 구멍난 살같이 찢어지며 피가 줄줄 튀어 흐르기 시작했다. 태영은 발발거리고 있는 여경의 눈동자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었다.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걸 지켜볼까? 사실 난 숨이 넘어가서 죽는 장면을 보고 싶었어. 지금까진 그냥 쳐 죽여서 잘 모르겠단 말씀이야. 분노로 여경의 눈꺼풀이 딸려왔다. 정말 멋지지 않아? 이렇게 코앞에서 사람 죽는 장면을 본다는 게 말이야. 그렇지? 태영은 여경의 목에 꽂아 넣은 칼을 서서히 회전시키며 말했다. 칼에 끓는 소리가 들려온다. 고통스럽지? 뻑뻑해서 칼이 잘 안 돌아가는데. 태영은 여경의 귀에 바싹 입을 갖다 대었다. 그리고 속삭이듯이 말했다. 내 총은 내가 잘 챙길게. 전에도 멍청한 경찰 한 명을 죽여버리고 총을 얻었는데 그건 총알이 다 떨어져서 말이야. 입에선 여전히 헛바람만 날 뿐이었다. 하지만 여경의 부릅뜬 눈만은 만만치 않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렇게 노려봐야 소용없어. 기분 나쁘면 눈알 파버린다. 응? 착하지. 어르는 듯 속삭이던 태영은 여경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총 줘서 고마워. 수갑도 가져갈까? 가져가도 돼. 그래 정말 고맙군. 넌 진짜 착해. 아, 그렇게 노려보지 말라니까. 손가락으로 파내면 아픈 거 알지? 태영은 여경의 눈꺼풀 아래로 손가락을 밀어넣었다. 여경이 힘껏 눈을 감았지만 그럴수록 눈꺼풀을 열고 들어오는 태영의 손가락은 격렬해졌다. 선배님. 장승익의 핸드폰으로 이성현이 전화를 걸어왔다. 뭐야? 사건 기록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문제는 선영이한테 있습니다. 자세히 말해. 뜬금없이 뭐야? 그 애는 탁월한 배우이자 연출가입니다. 학교 측에 신고하고 자신은 희생자의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믿을 만한 기관이 아니었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기에 바빴으니까요. 그 후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스스로 혜림이의 복수라는 당위성을 부여한 거죠. 하지만 애초에 혜림이는 선영이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너 무슨 헛소리야? 정신과 전문의의 1차 진료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선영이가 혜은이한테 당하고 살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혜은이가 가진 막강한 힘과 평소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친구도 없었고요. 그래서 전학 첫날인 혜림이가 희생양이 된 겁니다. 혜림이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물론 혜림이가 진짜로 죽어버릴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어쨌든 사건이 터지자 김선영은 평소 머릿속으로 그리던 다양한 살인과 응징을 실천한 겁니다. 뭐, 선영이는 지적 능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초동수사 때 감지했던 거였어. 법임은 지적 능력을 갖춘 16세의 여성이라고 기록했지. 거기다 송혜은을 끌어내기 위해 주변 인물인 송민우를 유기하는 등 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짓을 했었지. 그게 모두 미리 계획된 것입니다. 혜림이의 죽음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당위성을 준 거죠. 의사가 그래. 여러 가지를 종합한 제 생각입니다. 이봐 좀 기다려. 내가 병원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다시 얘기해. 장승익은 전화를 끊었다. 수수께끼 같은 소리였다. 정신을 집중하며 자신의 내뱉었던 말을 떠올려 보았다. 선영이에 관한 것들이었다. 살인을 예술로 승화시킬 자질이 보인단 말이야. 범인은 지적 능력을 갖춘 16세가량의 여성. 키 160에 464. 체중 43에서 48로 추정됨. 기초체력 약함. 사회적 격리로 인한 감정의 짓눌림 상태에 있을 가능성 포착. 아니야 이건 계획된 짓이라고. 꼭꼭 숨어있는 해운을 불러낸 거야. 이건 게임이야. 살인을 하느냐, 막느냐. 진짜 게임이야. 맙소사. 그럼.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장승익입니다. 선배님.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 결과입니다. 경찰청에 있는 또 다른 후배가 걸어온 전화였다. 뭐야? 공포영화의 이에는 선영이가 가지고 있던 주역지 외에 한 페이지가 더 있더군요. 고양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객을 놀라게 하는 기교를 설명해주는 페이지를 찾아냈고요. 그래, 그게 다야? 가장 비참한 죽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소녀의 기도라는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그 소녀의 기도에 공포영화의 이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었고요. 몇몇 자살이나 죽음과 관련되는 사이트가 모두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뭐하는 사이트야? 그런데 그 링크가 최근에 걸린 거예요. 선영이가 당직 교사를 죽이기 직전이군요. 아마도 검색을 통해 사이트를 찾아낸 후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버린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모르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소녀의 기도는 김선영의 홈페이지란 겁니다. 뭐야? 놀라셨죠? 우리도 놀랬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자가 김선영이에요. 서비스 제공업체 아이디 조회해봤더니 바로 그 김선영이었습니다. 맙소사. 장승익은 귀에서 휴대폰을 떼내었다.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통해 뒤만은 굶어 죽는 것이 가장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쓸쓸하고 비참하죠. 주역지에서 얼핏 본 문장이 장승익의 눈앞을 스쳐갔다. 동시에 귀에서 이현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선영이 참 대단한 아이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나타난 정이란 제목으로 독서 감상문을 썼는데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지 뭡니까? 태영은 손가락질을 멈추고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껏 여경의 누나를 파내는 신용을 했을 뿐이었다. 겁은. 태영은 아직도 질끈 눈을 감고 있는 여경을 보며 목에 박힌 칼을 길게 그어버렸다. 갤갤거리는 가래 소리가 나더니 이내 여경의 목이 떨어졌다. 너 발목 다쳤냐? 태영의 시선이 유경을 향했다. 유경은 양손으로 발목을 쌓아 안은 채 두려운 눈빛으로 태영을 바라볼 뿐이었다. 생각 같아선 그냥 죽여버리고 싶지만 태영은 유경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병원에 들어가려면 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병원에 다른 애들도 있겠지. 경찰이 깔린 걸 보면. 유경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병원으로 장승익이 돌아왔다. 먼저 돌아와 이성현과 무언가 얘기를 나누던 이완진이 그런 장승익을 보았다. 여기 초등학교 기록입니다. 장승익은 빼앗듯이 기록지를 들고 읽어내렸다. 그리고선 이성현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너도 얘기 들었지? 걔, 김선영 홈페이지라는. 선영이는 병실에 있습니다. 상태는 어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승익은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마치 들이닥치는 듯이 급한 서설에 놀란 선영이 부모가 입을 벌리고 장승익을 올려다보았다. 죄송하지만 잠시 나가 주시겠습니까? 너도 나가. 장승익은 선영이 부모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상근 중이던 의경을 보며 말했다.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장승익을 보며 그들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다. 장승익은 병실 문을 잠가버렸다. 상기된 장승익을 선영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김선영, 대답해줘야 할 것이 있다. 선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소녀의 기도가 뭐지? 소녀의 기도. 그래, 그게 뭐야? 선영은 다시 침묵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언제 만든 거야? 1년 전에. 왜 만들었지? 사이트 보셨나요? 난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들었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왜 만들었어? 대답해. 장승익이 소리쳤다. 선영은 그런 장승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건 여간에선 알아듣지도 못할 작은 목소리였다. 내 홈페이지예요. 그건 나도 안다. 말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죽음의 유형을 나눠놓고 기도하는 거라고. 내가 나눠놓은 게 아니에요. 모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책. 중국의 고서, 추리소설, 아라비안 나이트, 그리스로마 신화, 드라큘라 이야기. 도대체 그런 걸 왜 만들었지? 넌 1년 전부터 살인을 꿈꿔왔다는 말이잖아. 그렇게 죽음에 대한 자료를 모으면서 1년 동안 내 머릿속에선 살인을 향한 적개심이 커나가고 있었겠지. 해리미의 죽음은 그동안 키워왔던 적개심에 당위성을 부여한 거야. 외면하는 거냐?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당직 교사를 죽일 때도 초범이지만 꽤 계획된 살인 같았지. 송민우를 납치해서 송혜은을 끌어들인 것도 아이가 할 수 없는 계획된 짓이었어. 사람을 죽이고 머리나 손가락을 잘라 다음 희생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또한 어린 아이가 할 수 없는 치밀함이지. 이제 와서 다 알겠다는 듯이. 웃겨요. 선영의 입끝이 살짝 올라갔다. 비웃음이었다. 넌 희생자가 아니야. 진짜 희생자는 너 같은 아이 때문에 죄책감을 못 이기고 자살한 미경이라던가. 차라리 성희 같은 아이겠지. 그때였다. 선영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혜리미는요? 혜리미는 뭔가요? 네. 그것은 발악 같았다. 뭐? 혜리미는 뭐냐고. 전학 온 첫날 죽어버린 혜리미는 뭐냐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혜리미는 사실상 선영이에게 이용당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역시 연기야. 그렇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지 넌 모르니까 말이야. 넌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충동질한 거지. 안 됐지만 난 그걸 알아버린 거고. 선영은 장승익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무표정이었다. 김유경이요. 병원 후문으로 김유경과 얼굴을 가린 허태영이 들어서고 있었다. 후문을 지키던 경찰이 김유경과 허태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뒤에 누구야? 사촌 오빠예요. 절 도와주러 온 거예요. 넌 발목 다쳤어. 조금 뛰지 못해서 그렇지 걷는 건 괜찮아요. 들어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태영이 유경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엉뚱한 데로 가면 죽을 줄 알아. 저 키 안내해. 유경은 말없이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리고는 13층 버튼을 눌렀다. 당신도 참 안 됐군요. 취조 중인 송재호를 보며 검사가 말했다. 송재호는 지쳐 있었다. 내 딸은 안 됐지만 아들과 딸이 모두 사망했죠. 당신의 비리와 상관없이 수사를 잘 못한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누가? 담당 형사 말이에요. 그래봤자 잠깐 내근직 발령하는 선이겠지만 담배 한 대 주겠어. 여기 있습니다. 후는 어떻게 되는 거요? 인맥이 꽤 대단하군요. 1. 사람들 워낙 거물이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들이죠. 자칫하다간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고 검찰의 표적수산이 뭐니 하면서 정당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하지만 성일재단 비리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니까 날 희생양으로 하시오. 윗분들은 모르는 일로 시의원의 임무로 할 수 없는 몇 가지 비리도 있군요. 사건은 축소될 겁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자격 박탈되고 명동에 갈빗집 정도 차릴 자금은 남겨두고
재산도 몰수할 겁니다. 송재호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명동에 갈빗집 차릴 정도라. 그렇게 웃는 송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서글펐다. 당신도 꽤 약자군요. 검사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도 담배를 물었다. 의미 있는 한마디였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13층 복도 끝에 이성현 형사가 이완진과 같이 있는 게 보였다. 저기 저 새끼들 경찰이야. 태영이 유경에게 속삭였다. 한 명은 선생님이에요. 그래. 상관없어. 13층에 다른 환자는 없지? 없어야. 그래. 몇 호실이라고? 1300. 유경은 잠시 말을 끊었다. 1호요. 그곳은 선영이의 병실이었다. 환자 이름은 다르게 붙어 있어요. 옆 병실에도 사람 있는 거 아냐? 없어야. 있는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13층엔 환자 한 명도 없어야. 그래. 태영은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복도 끝에 있는 이성현과 유경의 눈이 마주쳤다. 김유경. 집에 갔다 왔다면서? 옆엔 누구야? 친척이에요. 대답하는 유경의 입술이 떨렸다. 이상하다. 이성현에게 형사만의 직감이 왔다. 이완진 선생님. 아까 선영이 부모님 어디로 가셨죠? 이완진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음성이었다. 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아참 그렇군요. 선생님도 내려가 계시죠? 잠깐 일이 있어서. 예. 어리둥절해하는 이완진을 보고 이성현은 교묘한 입놀림으로 속삭였다. 내려가서 경찰병력을 불러와요. 이완진의 표정이 굳었다.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야 임마. 어디가? 저쪽으로 서. 태영의 음침한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 울렸다. 무슨 수작이야? 날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는 거 아냐? 어느새 태영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저쪽으로부터. 빨리. 허태영. 이성현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알아줘서 고맙군. 허튼 짓 하지 마. 이년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니. 허태영은 유경의 목을 팔로 두르고 총구로 머리를 겨냥했다. 허태영. 엉뚱한 짓 하지 마.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정상 참작이 될 거야. 태영의 총에서 불이 뿜어 나왔다. 동시에 이성현의 허벅지가 뚫리며 기가 튀었다. 허태영이 허벅지를 쌓안고 바닥에 쓰러진 이성현을 보며 차갑게 내뱉었다. 개소리하지 마. 1301호와 1302호의 문이 활짝 열렸다. 총소리에 놀란 장승익과 오현정을 지키고 있던 의경이었다. 태영의 총구가 빠르게 장승익의 머리를 향해 돌아갔다. 허태영. 장승익은 본능적으로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내 들며 태영을 켜누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서로를 노려보았다. 불현듯 장승익의 뇌리에 머리가 깨진 김수민의 모습이 스쳐갔다. 복수심이 불같이 일었다. 허태영. 총 버려. 얘 죽일까? 응. 태영의 총구가 빠르게 유경의 머리를 겨누었다. 장승익을 향했다. 오현정만 내놔. 죽고 싶나? 허태영. 난 1등 사수다. 태영은 빠르게 유경의 뒤로 몸을 숨겼다. 언젠가 선영의 몸 뒤로 숨을 때처럼 날렵한 동작이었다. 오현정이란 개짓만 내놔. 태영이 벼락같이 소리쳤다. 동시에 태영의 총이 유경의 어깨를 향해 발사됐다. 강력한 총탈에 쇄골이 부러져 살갗을 찢고 튀어나왔다. 유경의 목구멍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닥에 쓰러지려는 유경을 태영이 잡아 일으켰다. 유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찬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유경의 입술이 진동했다. 갑작스러운 총탄에 흠칫한 장승익을 보며 허태영이 외쳤다. 장난하는 줄 알아? 총 버려. 얘 죽일 거야. 알아? 장승익과 이성현은 눈짓을 교환했다. 무언의 신호였다. 하지만 숨소리를 삼킨 듯한 신음이 비명이 되어 유경의 목을 뚫고 나왔다. 다시 같은 어깨를 뚫어낸 태영이었다. 이제 유경의 한쪽 팔은 튀어나온 뼈 조각을 보이며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이 덜렁거리기 시작했다. 눈으로 신호 보내지 마. 개새끼들. 총 버리라고 했어. 아직 3발 남았어. 태영은 만만치가 않았다. 장승익은 고통에 신음하는 유경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허태영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웃기고 있네.
여차하면 2년 쏴버리고 자폭할 수가 있어. 이렇게 시간 끄는 건 단지 현정이란 면 때문이야. 알아? 두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면 난 그걸 택할 거야. 그래. 정말 그래. 정말이야. 그을까? 여기서 2년 쏴버리고 나도 자폭할까? 그을까? 응? 태영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때였다. 장승익의 뒤에서 하얀 손이 쑥 뻗어나오더니 이내 장승익이 내려놓은 총을 낚아챘다. 선영이었다. 허태영. 선영이 총을 주워 들고 장승익의 앞으로 나오며 허태영을 겨냥했다. 뭐야? 넌? 김선영. 왜 내가 거기서 나오지? 총을 든 선영을 보고 모두가 흠칫하고 있었다. 이원진도 이성현도 장승익도 심지어 허태영마저. 너 때문이야. 이 멍청아. 선영은 어느 정도 태영의 앞에 다가가자 멈춰 서서 씹어 뱉듯 말했다. 내가 하자는 대로만 했어도 이렇게 우습게 되지는 않았어. 내가 민우를 죽일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마치 심판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이 년이 미쳤나? 무슨 헛소리야? 너 때문이야. 뭉청이 내가 얼마나 오래 생각해왔는지 알아? 얼마나 오래 계획하고 있었는지 알아? 계획. 이건 또 무슨 헛소리야? 그 말은 혜림이가 죽지 않았어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인연들 죽일 거란 거야. 너 때문이야. 대답해. 하지만 선영은 입을 다물고 태영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러다 느닷없는 외침이 터졌다. 죽어. 제발 죽어. 죽어버려. 선영의 외침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선영이 쥔 총이 연사로 발사되었다. 그 반동을 견디지 못한 선영이 뒤로 넘어졌다. 총알은 엉뚱하게도 병원복도 천장에 박혔을 뿐이었다. 병신 같은 년. 태영의 총구가 그런 선영에게로 향했다. 정말이지 낄낄거리는 계집애들은 칠색이야. 가까운데 그것도 못 맞춰. 그때 허태영. 굵은 남자의 외침이었다. 순간 무의식적으로 태영이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허벅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성현의 총구가 눈에 가득히 들어왔다. 이성현의 총타는 태영의 두피를 긁고 스쳐갔다. 하지만 충격에 태영은 그만 유경을 놓치며 뒤로 넘어졌다. 태영의 총이 불을 뿜었다. 오벌탄이었다. 마치 그것이 신호이기라도 하듯 장승익이 태영을 덮치며 손목을 쳤다. 또다시 오벌탄이 나며 총이 태영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장승익은 힘껏 태영의 팔을 꺾고 무릎팍으로 척추를 짓눌렀다. 유경아. 이원진이 달려가 쓰러진 유경을 안아 올렸다. 그리고 서둘러 몸을 돌렸다.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안 돼. 그런 이원진을 선영이 가로막았다. 장승익의 권총으로 유경을 겨냥하며 김선영. 무슨 짓이냐? 김선영. 이원진도 장승익도 이성현도 동시에 소리쳤다. 손목에 수갑을 차고 꼼짝 못하게 된 태영만이 거릴 뿐이었다. 유경이 내려놔요. 안 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제 실수하지 않아요. 어떻게 쏘는지 알겠다고요. 선영이 권총을 고쳐 잡았다. 이러지 마. 선영아. 이건 옳지 않아. 그 애들은 죽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 누구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없어. 유경일 죽이려면 나부터 죽여. 이원진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자신을 겨누고 있는 총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모양새였다. 그런 당찬 모습에 오히려 선영이 당황하고 있었다. 혜림이는 내가 이용한 거잖아. 나도 이야기 들었어. 성희도 내가 배신했던 것이고 넌 사회성이 없었어. 선영이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부터야. 선영아. 이제부터라고. 잘난 체 하지 마. 내가 뭘 알아. 소리쳐도 소용없다. 유경이를 죽게 할 수 없어. 내 손에도 피를 묻히게 할 수 없어. 넌 재활 치료를 받고 다시 사회에 나오면 돼. 유경이도, 현정이도. 선영의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눈에 눈물이 가득 모였다. 침묵이 흘렀다. 잘난 체 하지 말아요. 설교 따위. 바들거리는 선영의 목소리가 그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다. 그와 동시에 선영이 팔을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다. 총구도 따라서 내려갔다. 선영아 그래. 설교 따위. 선영이 웅얼거렸다. 순간 선영의 표정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선영. 웃기지도 않아. 순식간이었다.
선영이 자신의 입안에 총구를 밀어 넣은 것은 김선영. 선영의 터진 뒤통수에서 핏덩이가 분수처럼 튀어올라 떨어졌다. 안 돼. 언젠가 선영이 해임을 보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이완진은 목이 찢어지듯 부르짖었다. 오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다. 장승익은 수사 과정 중 여러 희생자를 내었다는 것 때문에 3개월 정직을 받았다. 성희대중은 폐교되었고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되었다. 김유경은 한쪽 팔을 결국 잘라내고 재활치료 중이고 현정이는 여전히 마비된 몸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다. 부검한 선영의 몸에선 착상된 수정란이 발견되었다. 선영이를 임신시킨 정상우는 오래지 않아 잡혔고 이로 인해 허태영을 도왔던 폭주족들을 무더기로 입건할 수 있었다. 허태영은 아직 재판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송재호 역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해림의 사체는 참으로 늦게 부모 품으로 돌아왔고 해림과 선영, 태은, 미경, 성희는 합동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장승익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아, 소녀의 기도 홈페이지 말입니다.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출력을 했는데 보이지 않던 글이 나타났습니다. 배경화면하고 같은 색깔로 써놓은 글씨라 그냥은 안 보였었나 봐요. 사이트 링크 걸 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서 장승익에게 후배 형사가 출력지를 내밀었다. 여기 이 부분 제가 표시해 놓은 것만 붙여 읽어보십시오. 장승익은 한참 동안이나 출력지를 붙잡고 있었다. 뭘 그렇게 오래 보십니까? 이걸 믿어도 될까? 글쎄요, 숨겨놓은 걸 보면 이게 진심이 아닐까요? 아니야, 거짓 메시지를 진짜인 것처럼 남기는 건 웬만한 추리소설에도 흔하게 나온다고. 설마요. 아직 애인데요. 성희 때는 혜은이의 구박이 없을 때였지 않습니까? 혜은이한테 당하고 난 뒤로 정말로 혜림이는 소중하게 다가왔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해?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너무 각박하지 않나요? 후나도 모르겠군. 뭐가 진짜인지 나도 모르겠어. 장승익은 출력지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담배를 물었다. 그리고 다시 출력지를 내려보았다. 혜림아, 난 널 위해 기도해. 난 이제 내 친구가 아니었다고 말할 거야. 넌 내 친구가 아니었다고. 나 같은 애한테 넌 너무 고결하잖아. 어떡하지? 나 지금 눈물이 나오는걸.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말이야. 나중에 죽으면 그때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때도 넌 내 친구인 거니. 혜림아, 난 너에게 가고 싶어. 그렇게 되길 매일매일 기도해. 사랑해, 혜림아.